그날 밤 항구 도시 목포에는 막 비가 그친 뒤였다. 아스팔트 위로 젖은 노면이 가로등 불빛을 삼켰다 뱉어냈고 비릿한 바다 내음과 축축한 흙냄새가 밤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보도블록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옷가지가 들어있는 듯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최근 며칠간 그녀를 자주 목격했다. 때로는 포장마차 근처에, 때로는 셔터가 내려진 구멍가게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다. 길가 작은 포장마차의 주인인 박 사장은 단골 손님에게 혀를 차며 말했다. 딱하기도 하지. 근데 저렇게 계속 놔두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텐데. 그의 말에 한 단골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꾸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던데요. 박 사장 아니면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노숙자겠지. 옷차림만 봐도 알겠구먼.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경찰 순찰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탄 2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인 박진우 경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깐깐하고 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 노점상들을 자주 단속했고 때로는 그 방식이 다소 거칠었다. 어이, 최승경, 저 여자 또 저기 앉아있네. 그가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네, 선배님, 며칠째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인 최민준 순경이 대답했다. 박진우 경사는 못마땅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 구역 보도블록 청소한 게 몇 번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도시 미관만 해치잖아. 가서 쫓아내야겠어. 그들은 여자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박진우가 먼저 내려 손전등을 든 채 다가갔다. 아주머니, 이봐요. 여긴 공공도로입니다. 여기서 노숙하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심지어 약간의 호통이 섞여 있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검은 비닐봉지를 더욱 꽉 쥘 뿐이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생각만큼 더럽지 않았다. 눈빛에는 무언가 기묘한 것이 담겨 있었다. 고요했지만 날카로웠다. 박진우는 더욱 짜증이 났다.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머니,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어서 여기서 일어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박진우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그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갈 길이 멀어서요. 멀다니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이번에는 최민준 순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경찰관님께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대답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긴 시내 중심가지 노숙자들이 자리 깔고 앉는 곳이 아니라고. 갑자기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앉아있을 때보다 키가 훨씬 커 보였다. 날꼬해진 옷은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지갑일 수도 혹은 다른 물건일 수도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 의심이 들었다. 그 봉지 열어보세요. 검문 좀 해야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검은 비닐봉지에 닿기도 전에 여자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경찰관님,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녀는 평탄하지만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다. 최민주는 동료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선배님, 그만하시죠. 그냥 평범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네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봐주다간 이일대 보도블록이 전부 시장 바닥처럼 될 거라고. 이것 봐. 그는 여자의 손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헉 낚아챘다. 순간 봉지 안의 내용물이 보도블록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낡은 옷 몇 벌, 해진 재킷 한 장,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모서리에 작은 상징이 새겨진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은색 독수리 문양.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주워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얼굴을 순식간에 창백하게 만든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아래 현장 분석관이라는 직책과 함께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게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여자는 허리를 숙여 조용히 지갑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차가웠지만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제가 정중하게 행동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께서는 무례한 방식을 택하셨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서연 분석관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왜 이런 옷차림으로? 강서연은 지갑을 닫아 다시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임무 수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사님, 그리고 임무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밤중에 이런 곳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임무라고요?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무슨 임무를? 강서연은 그들 둘을 번갈아 본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도시에 내부 협력자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부 협력자라니 경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말은 허공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진우와 최민주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스팔트를 적시는 작은 빗방울들. 강서연은 몸을 돌려가게 뒤편의 작은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지기 전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 저를 만났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보가 샌다면 저는 누가 입을 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딛고 산 땅이 그녀의 정체를 아는 듯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민준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선배님, 우리 방금 엄청난 사고 칠 뻔했습니다. 박진우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후회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다. 국정원 요원이라니. 근데 왜 혼자지? 왜 저런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는 걸까? 최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만약 저분이 진짜 요원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날 밤 강서연이 사라진 후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부 협력자일 수도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다음 날 정체불명의 노숙자가 사실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경찰서 내부에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모두가 추측만 할 뿐이었다. 어떤 이는 퇴역한 특수부대 장교라고 했고 다른 이는 서울 본청에서 내려온 감찰관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이후 그 구역의 순찰은 갑자기 훨씬 더 신중해졌다. 더 이상 길거리에 노숙자를 함부로 내쫓는 경찰은 없었다. 하지만 박진우에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얼굴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발신인이 없는 작은 쪽지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박진우는 쪽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그 여자와 마주친 그 밤 이후로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이 흘렀다. 하지만 목포 연동파출소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동료들의 농담 소리, 믹스 커피의 달콤한 향기,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로 활기찼을 공간이 지금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조용했다. 박진우 경사는 행정실에 앉아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의문의 쪽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필체는 단정했지만 분명 서둘러 쓴 흔적이 있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는 누가 자기 사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알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모든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다. 심지어 야간 당직 근무자조차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쪽지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쪽지를 손에 쥔 채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서는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신분증에 새겨져 있던 독수리 문양, 모든 것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진실을. 박경서, 아까부터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커피 다 식겠네. 최민준 순경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최순경, 자네 그날 밤 그 여자 기억나나? 최민준은 즉시 경계하는 눈빛이 되었다. 네,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그 여자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이 쪽지가 내 책상에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최민주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확실합니까? 그냥 당직 서던 신참 놈들이 장난친 거 아닐까요?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장난으로 쓴 글씨가 아니야. 너무 정교해. 그리고 분명 누군가가 내가 무언가를 파헤치는 걸 멈추길 바라고 있어. 최민주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다는 건 선배님께서 이미 무언가 찾아보기 시작하셨다는 거군요. 박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조금. 수사과에 우리 관할에서 진행 중인 정보기관 작전이 있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 그래서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서연이란 이름을 검색해봤지.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어. 전혀 기록이 없었지. 정말입니까? 최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공식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요. 그렇다는 건 그녀가 경찰 소속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기관 소속이라는 뜻이겠지.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의 세계에서 상위 기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다. 경찰조차 함부로 질문할 수 없는 기관을 포함해서. 그날 밤 근무를 마친 후 박진우는 강서연을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보도블록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뒤편 낡은 가게 벽에 새로운 것이 보였다. 최근에 지워진 듯한 분필 자국이었다. 희미하게 단어 하나가 읽혔다. 조직해.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급하게 쓴 자국이 역력했다. 그 아래에는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을 가리키는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박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황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는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골목 끝에는 작은 철문이 있었다.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깜빡이는 고장난 형광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전부였다. 공간은 좁았고 아마도 낡은 창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는 나무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늘색 파일 하나에 연동지구 물품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진우는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상해 보이는 배송 기록 목록이 있었다. 캡슐 57과 가루삽이라는 암호가 붙은 물품들. 그는 그 코드가 합법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약.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관할 구역이 마약 유통 경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무겁고 규칙적인 발걸음. 그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쌓여있는 마대자루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파일은 이미 가져갔다고 하던데. 오늘 아침에 누가 열었지? 배달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윗선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쯤. 박진우는 숨을 참았다. 그 목소리, 그는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동료 중 한 명. 한 달 전 파출소로 전입 온 보급 담당 김동현 경장의 목소리였다. 만약 정보가 새면 어떡하지?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진정해. 이 파출소 놈들은 전부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 아마 그 박진우라는 몸만 빼고. 그 자식 요즘 좀 캐고 다니는 것 같던데. 김동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치솟는 감정을 억눌렀다. 내부자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 이름까지 언급된 것이다. 그놈이 계속 파고들기 시작하면 일단 경고만 해도 김동현이 말을 이었다. 그래도 고집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너희도 잘 알겠지. 그들은 나지막이 웃었다. 몇 분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다시 닫혔다. 박진우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신처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재킷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날 밤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시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당신이 그곳에 갈 줄 알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강서연이었다. 여전히 그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빛은 더욱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분석관님, 박진우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그곳에 갈 줄 어떻게... 강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함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곧바로 뛰쳐나오지 않을 만큼 영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박진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정말 마약 조직이 맞았군요. 네. 그리고 당신은 방금 아주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인 겁니다. 강서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감시당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서류는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김동현 경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김동현은 주범이 아니라 단순한 중간책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의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박진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왜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 밤 당신은 무례했지만 아직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깨우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지 마세요. 그녀는 카메라가 없는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이건 안전한 통신 장비입니다. 단방향 통신만 가능해요. 당신은 저에게서 메시지만 받을 수 있고 답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새로 자라는 코드를 보내면 그건 이유를 묻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강서연이 일어섰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경찰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사건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실수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을 제거할 겁니다. 박진우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하게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음속으로 박진우는 자신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강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거대한 임무 속에서 그토록 외로워 보이는지. 다음 날 아침 연동파출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몇몇 동료들, 특히 김동현에게서 오는 기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친근하지 않은 의심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휴식 시간에 박진우는 일부러 멀리서 김동현을 쳐다보며 태연한 척했다. 그러나 김동현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피곤해 보이네, 박 경사. 무슨 생각이라도 많아? 그냥 뭐 일이 많아서 그렇지. 박진우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일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김동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 압력은 분명히 느껴졌다. 박진우는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자니가 다른 일을 알고 있다면 아마 자니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현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조심해, 박 경사. 이 사무실에서는 모든 동료가 친구는 아니거든. 그 말에 박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김동현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가 퇴근하려 할 때 갑자기 강서연에게서 받은 작은 전화기가 진동했다. 검은 액정의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세로자. 박진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파출소를 빠져나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경고는 분명했다. 약 5분 후 그가 파출소 근처 도로를 지날 때 연동파출소 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사이렌이 울부짖었다. 박진우는 치솟는 불길을 보며 떨었다. 맙소사, 내가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이 임무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박진우는 친구의 원룸에 몸을 숨겼다. 강서연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달랐다. 침착할 것. 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박진우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피부를 꿰뚫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벌이는 더러운 게임의 목격자였다.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때 그저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뿐이었다. 연동파출소의 폭발 사건은 다음 날 아침 큰 뉴스가 되었다. 지역 언론은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대형 화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도시 외곽 친구의 원룸에 숨어있는 박진우 경사에게는 진실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날 아침 그는 바닥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강서연이 준 작은 전화기를 응시했다.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기회였다. 그는 이제 감시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서연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박진우는 강가의 허름한 탄자촌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맨발의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아주머니들은 강가에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숨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골목 끝에서 그는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가게를 보았다. 한 노파가 가게 앞에 앉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양파를 까고 있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서연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라니 누구요? 강서연이라고.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낡은 옷을 즐겨 입는 여자입니다. 노파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강가의 작은 배 쪽을 쳐다보았다. 그 아가씨를 만나려거든 해질녘까지 기다려봐. 여기 사람들한테 먹을 것 나눠주러 자주 오거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근처 대나무 벤치에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해가 지고 강 건너 작은 사찰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정말로 몇 분 후 검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양손에는 커다란 비닐봉투 2개가 들려 있었다.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주위의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박진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할 때쯤 다가갔다. 강 분석관님, 그가 조용히 불렀다. 강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올 줄 알았어요. 앉아요. 그들은 대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정말이었군요. 파출소는 일부러 폭파시킨 거였습니다. 박진우가 물었다. 강서연은 멍하니 강을 바라보았다. 네, 김동현과 그 일당이 증거를 없애고 싶었던 거죠. 서류가 넘어간 건 알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는 몰랐을 테니.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의 이점입니다. 강서연이 빠르게 대답했다. 이제 당신은 의심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박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강서연은 그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들을 준비가 정말 되셨나요? 박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연은 천 가방을 열어 사진과 메모가 가득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그들 사이의 대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제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광역 마약 밀매 조직이었죠. 하지만 최근 일부 경찰과 지역 고위 관료들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유통 경로를 보호하고 때로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공식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이 사람은 윤태섭 총경, 지방경찰청 보급과장입니다. 모든 물품 배송이 그의 손을 거쳐요.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저 사람, 아니다. 연동파출소에 시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김동현은 그의 신복이고요. 강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압수된 마약을 위장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증거물들이 암시장을 통해 다시 팔려나가는 거죠.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럼 이건 이미 시스템적으로 썩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뿌리까지 파고들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2달 전 팀을 잃었습니다. 모두 제거당했어요. 박진우는 그녀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그럼 지금은 분석관님 혼자이신 겁니까?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함께죠.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강물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우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훨씬 더 거대한 게임의 일부가 된 것이다. 다음 며칠 동안 박진우와 강서연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강서연은 유력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이수진과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은 마지막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모든 데이터를 이수진 기자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김동현이 밤늦게 자주 드나드는 도시 외곽의 중앙 물류 창고에 잠입해야 했다. 박진우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수호물류라는 로고가 붙은 거대한 창고. 하지만 밤이 되면 공식 기록에 없는 트럭들이 드나들었다. 강서연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했다. 뒷문 경로는 알고 있나요? 강서연이 물었다. 북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곳이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밤 11시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웅 행세는 하지 마세요.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박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전 경찰이지 배우가 아닙니다. 그날 밤 그들은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된 낡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차가운 공기와 트럭에서 나는 디젤 냄새가 코를 찔렀다. 11시 정각, 박진우가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컨테이너 그림자 사이를 조용히 움직였다. 북쪽 문에 도착하자 박진우는 현직 시절 몰래 만들어 둔 복제 열쇠로 작은 문을 열었다. 그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지만 앞쪽 큰 공간에서 활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의약품이라고 적힌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강서연은 옷에 부착된 마이크로 카메라를 켰다. 저것 보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진우는 시선을 집중했다. 상자 중 하나가 떨어지면서 열렸고 그 안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작은 꾸러미들이 드러났다. 약이 아니었다. 그는 저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압수된 증거품들이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박진우와 강서연은 즉시 지게차 뒤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을 든 2 남자가 다가왔다. 강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바닥에서 쇠못을 주워 반대편 철제 선반 쪽으로 던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2 경비원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회였다. 그들은 재빨리 뒷문으로 움직여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상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언론에 제보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강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현장에 있는 수정의 얼굴이 필요해요. 이런 하수인들만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당할 뿐입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 쪽을 훑었다. 박진우는 강서연을 끌어 길가의 작은 대수로 안으로 몸을 숨겼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하지만 박진우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윤태석 총경이었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김동현에게 건넸다. 그들은 악수를 나눈 뒤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직접 왔군. 박진우가 속삭였다. 얼굴을 담을 수 있겠어요. 강서연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여기서라면 가능해요. 빛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다. 2명의 경비원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강서연은 즉시 옷 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헤드라이트를 쏴 주변을 다시 어둠에 잠기게 했다. 그들은 뒤편 강가를 향해 달렸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새 드럼통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박진우는 숨을 참았다. 무릎이 살짝 긁혔다. 배 쪽으로 강서연이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다. 그들은 강가의 작은 배에 뛰어올라 힘껏 밀었다. 강물이 그들을 창고에서 멀리 데려갔다.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밤에 강물 소리만이 남았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강서연은 권총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왜 그동안 혼자였는지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저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배신당하거나 사냥당했습니다. 박진우는 그녀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제 직장을 불태웠어요. 전 이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강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미소였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을 시작하죠. 그녀는 여전히 옷에 매달려 있는 작은 카메라를 열었다. 이 영상이면 충분히 선명해요. 윤태섭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내일 아침 이수진 기자를 만나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만납니까? 센트럴 모텔 302호.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동현과 그 부하들이 분명 사람을 풀어놨을 겁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배 밑으로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늘에서는 멀리서 번개가 쳤다.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후에는